김경래 최강 시사. 채널A 이동재 기자 관련돼서 그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구속이 된 거고요. 구속이 됐고 한동훈 검사장을 이번 주에 소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예. 지난 18일 이동재 전 기자를 구치소에서 또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수순은 한동훈 검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순서로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4일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게 금요일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또 증거라든가 입장 같은 거를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한동훈 검사장의 소환 조사를 그 전에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수사가 진행이 다시 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사실 갈등이 좀 증폭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법원이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러면 한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합쳐지는군요. 네. 그래서 너무 헷갈렸어요. 윤석열 총장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뭔가 미스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어떻게 봐요? 일단 윤석열 총장이 네.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든지 네. 이런 걸 열어서 이제 어떤 수사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 자체가 이제 논란거리였는데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된 이 이유를 이제 재판부가 밝힌 걸 보면은 네. 일단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위직과 연결해라는 대목을 보면은 이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언유착이라는 이 그림을 사실은 좀 그릴 수가 있는 이런 내용들도 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사팀이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결국은.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럼 수사팀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고 조사를 하면서 더 이제 증거를 보강해 가고 사건을 좀 그림을 전체적으로 명확히 할 수가 있어야 됐었던 건데 네. 윤석열 총장이 그거를 이제 중간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방해한 셈이 됐으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된 것은 추미애 대 윤석열의 구도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에 어떤 타격이 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됐겠죠. 하지만 지금 남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네.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결과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기소를 권고를 하게 되면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불기소 권고를 내놓으면 이건 또 한 번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건이 수사 기소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풍파를 겪는 사건도 보기 드물어요. 사실은.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동재 전 기자도 구속 상태에서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도 직접 참석을 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그래요? 하니까요. 어허.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 관계인이 다 참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광경은 과연 그럼 검찰이 지금 필요한가 이런 의문도 사실 가질 수가 있는 광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KBS 보도가 좀 논란입니다. 어떤 보도였죠? KBS에 나와서 KBS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신기한 자리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예, 18일에 이 이동재 전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KBS가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동재 전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관련 취재 필요성을 제기를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걸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의미의 말이나 동료성 언급 이런 것들도 했다라는 게 보도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모두가 이 내용은 거의 소설이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특히 한동훈 검사장은 법적 대응을 강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동재 전 기자가 이제 이 녹취록 자기가 갖고 있는 애초에 그 녹취록 원본을 공개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이렇게 좀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대화라고 한다면 이 감옥에 있는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거 말고는 별거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해줘.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죠. KBS는 결국 다양한 취재원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는데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뉴스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KBS가 사과를 했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KBS를 기자를 고소를 했죠.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뭐 명예훼손 같은 게 되는 건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예. 남부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이 와중에 어쨌든 뭐 KBS가 사과를 한 걸 보면은 좀 무리한 구석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도는 굉장히 사실은 좀 뭐랄까 정밀한 어떤 취재와 어떤 사실 확인 그리고 뭐 크로스 체크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보도인데 예. 지금 KBS도 밝혔듯이 다양한 취재원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관련된 녹취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네. 그 확인된 녹취가 다른 방식으로 좀 부풀려졌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추측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KBS로서는 좀 보도에 있어서 신뢰성이나 이런 것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관련된 얘기를 브리핑에서 뉴스 언박싱에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미래통합당 쪽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일단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덧붙여서 발부를 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했던 상당한 자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예, 저도 사실 뭐 판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영장 예. 담당도 했던 네. 사람이어서 네.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안의 판단이 영장의 발부가 굉장히 법리적 판단보다도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네. 첫 번째 이유는 네.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 영장의 발부 사유가 있습니다. 네. 주거 뭐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네. 또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거나 네. 도적 우려를 있다거나 이런 세 가지 사유를 명확하게 형사소송법 201조에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동재 이분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미 예. 폰도 다 입수를 했으니 또 다른 무슨 충분한 다른 증거가 수집해야 될 뭐 다른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인멸할 증거도 없어 보이고 네. 그동안 성실하게 출석을 했는데 도저히 우려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네.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네.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놀란 것은 그게 그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매우 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구속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하는데 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네. 진행을 할 수 없으니 수사 과정에서 그 수사의 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네. 그 후에 재판을 해본 다음에 네. 유무죄가 판단이 돼서 유죄라고 판단이 될 때 형을 정함에 있어서 네. 이게 뭐 어떤 언론이나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면 형을 높이 정하고 그거는 양형의 사유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그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신병 확보라는 목적하고 이게 언론 검찰의 신뢰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매우 이상하다,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네. 강요죄의 기수죄로 그러니까 강요죄가 실제로 실천이 된 거죠. 그런 경우에도 구속되는 사례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아하. 강요 미수라는 아주 희귀한 죄명으로 구속을 했다. 네.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참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건데요. 또 네. 세 번째 이 부분 또한 중요한 건데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어 있는 현안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많이 보장하는 것이고 네. 다소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적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될 때는 네. 그 다소 지나친 것까지도 배려해야 된다. 그게 바로 언론의 자유의 보장인데 네. 이 기자의 취재 방법이 뭐 올바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욕심이 좀 과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 배경이 되는 권력형 비리 그에 대한 상당한 간접적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기자로서는 그것을 파보겠다, 뭔가 진실을 밝혀보겠다 그런 공익적 목적을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무시되고서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것도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유로 발부했다.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네. 그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가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 수사가 지금 한동훈 검사장한테 집중이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수사를 가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야당에서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네. 한동훈 검사장이 뭐 연관되었다면 처벌해야 되겠고 아니면 처벌 안 하고 거의 죄가 된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네. 검사장 한 사람이 이게 검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것도 무슨 부정부패를 해서 나라의 뭐 국기를 흔드는 그런 현안도 아닌데 네. 이것을 가지고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막 그냥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하면서 유사 이래 두 번째 그 수사실 검찰총장이 하고 온 국정의 주요 현안이 되어 있고 네. 이게 매우 이상하다. 네. 이게 무슨 일반적인 사유하고 비춰봤을 때 적합한 방법이냐 네. 그런 의심을 하죠. 그래서 이게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죠. 그래서 네. 우리 정치권은 저 민생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네. 문제도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 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고통 문제, 산업의 재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치중하는 것이고 네. 장관과 그 정치권은 그런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수사하는 것은 정치 현안에서 좀 떠나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네. 특별검사를 통해서 하도록 맡겨두고 그리고 끝내자. 이게 무슨 그렇게 복잡한 사안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온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대느냐 그런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특별검사가 아니라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이 공정성에 의심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 중앙지검장부터 예. 대통령이 도문이다 이래서 의심도 받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일선 검사장들이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공감 표시한다는 것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편파 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고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결국은 이 객관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길 텐데 이걸 가지고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무시하고 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당장 그 이번 주에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라는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사실은 제가 들었습니다. 예. 요거는 한번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그걸 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뭐 수사 그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런 별거 아닌 사건 가지고 너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과하게 개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반대쪽에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좀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수사 전문위원회 전문단 이런 자문단 있잖아요. 예. 전문 수사 자문단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게 좀 무리했던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쪽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겠죠. 뭐 예. 저희들이 뭐 윤석열 총장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일은 아닌데 자기들 내부에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그러니까 아예 이걸 객관적 제3자인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니까 특검으로 가자. 아예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이걸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뭐 흥하고 망하고 그런 거 결정하는 일도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온 정치권이 정력을 여기에 쏟고 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도 잠깐 하나 여쭤볼 텐데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갑자기 요새 부동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추미애 장관은 박원순 거의 되셨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그 성추행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지금 뭐 영장이 기각되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하거든요. 지금 영장 자체가 희한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이거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라 라고 하는 일에 개입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거꾸로 자다가 나오면 봉창 두드린다는 얘기가 거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거꾸로 적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영장이 희한하게 제출이 됐다. 이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이 사건이 생겼을 때부터 이거 예. 그렇게 제가 뭐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습니다만 네. 이거 결국 시간 끌게 할 거다. 영장 적당하게 뭐 신청하는 층했다가 쇼하고 예. 그리고 시간 끌다가 뭐 그냥 뭐 유야무에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이슈로 덮을 거다. 부동산 이슈, 인사청문회 이슈, 또 뭐 공수처 발족 이슈 이런 거로 덮어버려서 네. 이 사건을 없애버리려 할 거다는 의혹을 제기를 제가 했었는데 안 나될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을 한 그 사안의 영장 그 신청 사유가 뭐냐면 네.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이게 그 압수수색을 해서 내용을 포렌식을 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황당한 거지. 아니 그 자살이라고 경찰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네. 뭐 유언서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어떻든 하여간 그것이 자기들 스스로 다 명확하다고 해서 밝혀놔놓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쇼다, 보여주기 속임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이 그 사건에서 성추행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 네. 그리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 네. 그것을 수사의 목적으로 해서 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네. 아니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 다 그 밝혀놔놓고 다 자기들이 다 천명해놓고 그 수사 목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거 쇼죠.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김기현 의원께서는 그러면 그 경찰이 신청을 할 때 영장을 발부받기 싫은데 그냥 신청을 쇼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결국 그죠? 또 밀리기로 해서 네. 보여주기만 한 거다. 그냥 넘어가려는 못하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이러면서 면피하려고 한 것이다. 책임 면탈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한국 여성 변호사에서도 이거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네. 폰 압수수색해라. 시청 6청 내부에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한국 여성 변호사에서는 그럼 뭐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뻔한 거죠. 법률가들의 시각에 보았을 때는 뻔한 짓을 하는 겁니다. 기각되게 네. 뻔한 짓을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찰이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제가 제 네. 페이북에 썼습니다마는 뭐 폰 지금 3개라고 그러는데 네. 3개인지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추행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네. 수사 기밀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수사 목적으로 해서 그 폰을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신청해서 발부를 받도록 하고 네. 그리고 시청 6청 내부도 지금 여성 변호사에서 수색을 하라고 네.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봤는데 네.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수사지요. 거기 가장 기본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쇼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시인만 네. 천년되고 있는데 유야무야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뭐 민관 합동 뭐 조사단 한다는데 지금 아직 발족도 못하고 있고요. 예. 경찰은 뭐 미정비정하고 있고 포렌식은 아직 진행도 못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고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주일이 다 됐는데요. 열흘도 넘었죠. 지금 다 따져보면. 이것도 그러면 처음부터.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특히 이게 지금 경찰이 그 개입돼 있다. 네. 하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소가 되고 난 다음에 고소가 되기 전부터 얘기가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수사 과정이 보고가 되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또 고소인에게 무슨 전달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청와대는 과연 무관한 것이냐? 네.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들이 직접 관련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네. 자기들이 지금 관련자인 은폐나 묵인나 조장의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한다. 네. 가령 범죄자에게 범죄의 수사를 하라고 맡기지 않듯이.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맡겨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특검을 해서 네. 여야가 합의를 한 특검을 통해서 한다면 네. 그것은 수사당국에 맡겨두고 국정조사까지 할 현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하도 티격태격하고서 그냥 특검을 할 의사가 없어 보이니 그럼 일단 국정조사라도 하자. 네. 거기서 뭐가 나오면 그걸 다시 특검으로 가든지 말든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 녹취록부터 얘기를 하죠. 이게 녹취록이 사실은 KBS가 지난 주말에 보도를 하고 녹취록 일부가 공개가 됐고 MBC가 보도를 하고
또 완전한 게 공개가 됐고 약간 버전이 다르죠, 그게 일단은. 그렇죠. 원래 이제 그 KBS 보도 이후에 공개했던 녹취록은 일부 이제 예. 본인들이 이제 좀 필요한 부분만 이제 공개를 한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MBC 보도가 이어지니까 이번에는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이렇게 전문을 공개한 것은 이 KBS, MBC 보도 내용이 억울하다. KBS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서 억울하고 네. MBC는 이게 이 자기들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까지 다 MBC 보도에 들어 있고 특히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들까지 MBC 보도에 있는 걸로 봐서 검찰이 피의 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다. 이 점을 뭐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 전문을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보면은 그 MBC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녹취록 전문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수사팀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가 축약됐다. 추격돼 빠진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동재 한마디로. 전 예. 기자 측에서 어제 전문을 공개했는데 그 공개한 내용 가운데 특히 뭐 한동훈 검사장이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한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이 됐다. 그러니까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또 수사팀이 이런 입장을 내놓으니까 이동재 전 기자 쪽에서는 그 누락된 거 없다 이렇게 또 재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일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쪽의 공방이 이런 식으로 좀 한동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녹취록을 보면은 지금 이제 문제는 공모를 했냐 안 했냐 이거잖아요. 핵심은. 근데 그거 말고 재밌는 구석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그 두 사람은 뭐 정확히는 이제 세 사람인데 예. 앉자마자 이제 추미애 장관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이 굉장히 강하게 그날 이제 추미애 장관의 그 시기에 이제 어떤 수사 기소 검사를 분리하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이 국민의 알 권리 얘기를 막 하는데 네. 피의 사실을 이제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검사들이 기소를 할 때 공소장을 이제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안 된다.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마구 비난을 하고 이 녹취록이 한 절반 이상은 하여튼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난이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추미애 장관을 싫어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근데 그 채널A 기자들이 이제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라젠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요. 예. 그 이동재 전 기자가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 의혹을 네. 후배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담을 시켰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너는 신라젠은 따로 이렇게 팔로우를 하되 유시민만 쫓아가 봐라. 네.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네. 한동훈 검사장이 그건 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두고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동재 기자 측은 이거는 뭐 왜냐하면 의혹이 강연을 했다는 의혹이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취재를 해볼 만한 거 아니냐. 표적 취재가 아니다. 그렇죠. 그건 뭐 해석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수사팀의 입장은 그러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이게 공모 의혹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이 녹취록에 드러났던 그 대화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거냐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보수 언론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보도했던 내용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사건에서 유시민 이사장과의 어떤 연관관계엔 관심이 없다.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신라젠 사건은 민생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전문을 보면은 신라젠 사건 얘기를 채널A 쪽에서 채널A 기자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뭐 신라젠은 뭐 이렇게 민생 문제이고 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해서 피해를 막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정권 비난을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뭐 이 정권에서는 잘못을 해도 뇌물을 받아도 뭐 나와서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식으로 한다는 둥, 그다음에 뭐 좀 잘못했으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입증을 해봐라라고 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왜 이 신라젠 수사에 검사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걸 보도자료를 왜 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불만을 제기하거든요. 그런 맥락을 보면 이게 뭔가 신라젠 사건이 지금 당장 드러난 사실들은 어떤 민생 범죄고 뭐 이런 것이지만 파다 보면은 뭔가 유력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인식은 한동훈 검사장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유시민이지 않나요라는 채널A 기자들의 주장들에 대해선 유시민 이사장의 무게감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녹취록은 일종의 뭐랄까요
프롤로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수사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카카오 보이스톡이라든지 무슨 이후에 무슨 여러 가지 증거가 더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얘기가 이후에 이철 감옥에 있는 이철 전 대표 등등의 어떤 그 대화 과정에서 채널A 기자와의 어떤 얘기 과정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갔느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확인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톡 대화방은 네. 그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네. 그 부산에서 한동훈 검사장 만나기 일주일 전에 2월 6일에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 단체 카카오톡방에 네. 이제 올린 그런 내용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철은 유시민 등 여권 인사와 친분이 깊다. 그래서 네. 목표는 징역 12년은 재기불능. 그러니까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 이런 식으로 일가족을 설득해서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는 것이다. 요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글을 채널A 법조팀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하고 이제 공유를 했다는 건데 이제 검찰은 이게 상당히 목적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취재를 할 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취재를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있죠. 그게 뭐 바람직하냐를 떠나서 그렇죠. 꼴대를 정해놓고 네. 이게 경기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죠. 근데 사실은. 그 꼴대가 진실을 뭐 규명하겠다든지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든지 이런 거면은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누구를 잡아 넣겠다 이것은 기자가 그렇죠. 아니라 검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검사도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안 되죠. 저 그런 기분에 젖어서 네, 한동훈 물론, 검사장 말이 조금 바뀐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기는 얘기한 적이 없다.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언론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전문을 보니까 예.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얘기는 했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게 공모에 해당되느냐. 그렇죠. 요거는 뭐 전문가들이 알겠죠. 이 네. 녹취록만 가지고는 그 혐의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4일이면은 내일 모레 수사 심의위가 열리게 돼 있죠. 네. 요때 또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오늘 한번 봐야겠습니다. 채널A 검언 유착 이른바 의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다고 지금 그쪽 이동재 채널A 기자 측에서는 이걸 전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부분이냐, 그리고 추가적인 게 뭔가 다른 게 있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황희석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동재 기자 측하고 한동훈 검사 측에도 인터뷰를 같이 요청을 했는데 일단 이동재 기자 측은 주진우 변호사죠. 인터뷰는 거절을 했고 한동훈 검사 측은 답이 없습니다. 아직. 오늘 황희석 변호사 인터뷰를 듣고 나면은 아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일단은 황희석 변호사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언 유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거를 좀 감안해서 제가 좀 반대 측에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녹취록을 전문을 공개했다. 근데 이제 전문은 아닐 거다라고 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수사팀에서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 사실관계는? 제가 봐도 그 수사진에서는 이제 그 녹취록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교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전문이라고 이렇게 공개를 한 이동재 기자 쪽에서 제가 읽어보아도 이게 중간중간에 맥이 끊겨요. 대화의 맥이 끊긴다. 맥이 끊기고 물론 중간에 자기들도 이 사안과 관련이 없는 것은 또 삭제했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계없는 부분도 이제 좀 맥이 끊기고 두 번째는 그 일부 공개를 했던 그 대화 녹취록이 있었죠. 그 전에 버전이 좀 다르죠. 그 일부라고 했던 부분에서 있는데 이번에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못 봤네요. 그거를 누가 또 귀같이 또 찾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계속 뭔가 좀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아직은 없다. 그런데 수사진에서는 어제 이거는 소위 좀 토막을 냈고 빼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뭐 그걸 전제로 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어찌됐든 이번 녹취록이 신라젠과 유시민 이사장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는 녹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녹취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녹취록을 보시면은 네. 이 공모했다. 그러니까 뭐 유시민 전 장관을 타겟으로 해서 이철 쪽을 협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정보를 얻어내려고 한 그 강요 미수잖아요. 지금 혐의가. 네. 그거를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분의 해석의 여지가 좀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재나 한동훈 검사 쪽에서는 그게 무슨 공모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이동재 기자가 뭘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동재 기자가 뭐 부동산도 뒤지고 그다음에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만나고 해서 뭔가를 털어보겠다. 그리고 그 털어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 쪽에서는 그거 해볼만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된다. 근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까 기자를 내세워서 뒷조사를 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 하나 걸리면 그걸 언론화시키면 수사를 하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이때까지 그 검사들이 해왔던 뭐 대표적인 어떤 특수수사의 방식이 그런 거였죠. 본인들이 직접 뭔가를 하기는 어려우면은 항상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언론에서 뭔가 문제를 불거지게 만든 다음에는 수사진을 투입하는 그런 방식의 초기 단계에 대한 공감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걸리면 된다. 그리고 뭐 그런 건 해볼 만하다. 이 말이. 근데 이동재 기자 측은 지나가면서 그냥 말을 거둔 거다. 뭐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검사가 만약에 그 기자 그런 식으로 해서 뒷조사를 털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기획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검사는 그 사람 소위 조사를 받는 사람이든 어떤 의혹을 받는 사람이든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되는 거지 본인이 나서서 그걸 하도록 한다는 약간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죠. 그때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 부산에 있었잖아요. 녹취를 할 때. 부산 고검이죠. 부산 고검에 있었는데 이 신라젠 사건하고 관련이 있었나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이상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이상한 부분은 내용을 떠나서 관련 없는 사람한테 가서 왜 이걸 상의를 했을까?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산 고검에 가기 전에 반부패 수사부장이니까 원래는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수 수사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던 사람이었고. 비록 부산 고검에 가 있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신라젠 수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특수수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지휘를 또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동재 기자는 본 거고요. 한동훈 뭐 검사 역시도 그 상태에서 여전히 자기 영향력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죠. 그래서 뭐 그 일부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뭐 남부지검 뭐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본인이 그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표시를 한 거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제보자가 예전에 이제 그 이동재와 만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계속 한동훈 검사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검사한테 얘기를 하면 한동훈 검사가 대검 정보 범죄 정보 쪽에다 연결을 하고 그 대검 범죄 정보가 곧 다시 남부지검으로 연결될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자료에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동훈 검사와의 직접 대화 녹취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이동재 기자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수사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다른 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얘기를 수사진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에는 일부가 있죠. 저희들이 이제 그 이동재 기자와 제보자 사이의 대화. 이제 이 보도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통화했던 내용. 그게 이제 파일로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일부 저는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게 검언 유착 의혹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황희석 변호사 이름이 등장합니다. 권한유착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황희석 변호사, 그리고 최강욱 의원, 그리고 그 제보자라고 하는 지모 씨, 제보자 X라고도 불리고 그렇죠. 그 세 명이 공모해서 네. 반대로 공작을 해서 만들어낸 권한유착이다. 네. 이게 완전히 프레임이 달라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사자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권력 쪽이 제가 어떤 권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미 사임을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네. 그다음에 최강욱 대표도 물론 이제 선거 나가기 위해서 사임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일자상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2월 초에 신라전 수사를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하죠. 네. 그다음에 2월 13일 날 그 부산 고검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네. 이동재 기자가 같이 동행을 하죠. 그래서 한동훈 검사를 만나는 건데 네. 그리고 나서 2월 17일 날 첫 편지가 이철 대표에게 도달을 해요.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가. 네. 그다음에 2월 17일 다음에 2월 20일 또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하고 2월 24일 날 세 번째 편지가 도착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수한 거는 그로부터 한참 뒤 한 달 뒤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까지 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권한유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MBC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날이 3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 날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를 만나고 2월 17일, 20일, 2월 24일 이렇게 연속으로 편지를 이철 대표에게 보냅니다. 네. 그럼 제보자가 그때부터 2월 24일 날 처음으로 이동재 기자를 접촉해요. 그리고 나서 MBC에게 제보한 날짜는 3월 11일.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난 날이 3월 26일입니다. 이게 이제 권한유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인지를 했다. 황희석 그렇죠. 변호사께서도. 네. 그리고 뭐 공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네. 뭐 이런 네. 취지시네요. 네. 그렇죠. 또 하나가 요거는 사실 뭐 황희석 변호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해석이 다른 건데 이런 네. 거예요. 네. 지금 MBC KBS가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히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워딩이랑 똑같다고 지금 비슷하다고 이동재 기자 측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똑같이 검찰이 흘려준 거 아니냐. 검언유착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또 검언유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제 MBC 보도 이걸 뭐 보지를 않았으니까 네. 사실은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도 KBS 보도나 MBC 보도 자체에 내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저도 잘 보지를 않아요. 근데 예. 어쨌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그 뭐 예전에 본인들이 해왔던 행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모든 보도 역시도 자기들이 해왔던 행적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제 한동훈 검사나 이동재 기자가 지난 가을 소위 네. 말해서 정치 검찰들이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행위를 할 때 그때 보면 이동재 기자가 단독 특종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 대부분 보면은 거의 이 한동훈 검사나 아니면 기타 수사진에서 흘러나왔을 거라고 거의 그대로. 네. 예, 실제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취재의 결과가 아니고 검찰에서 흘린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수사진은 지금 그 수사 보안에 관해서는 네.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현재 네, 그 수사진이요. 검언유착 의혹 네. 사건 수사진. 네. 예. 예전 같으면 아마 작년 한동훈 검사가 수사할 때의 모습이면 거의 자료가 그대로 다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통해가지고 국회에서 막 이게 막 들려 이렇게 종이로 막 내세우고 이런 모습이 비춰졌을 건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MBC와 KBS는 모르겠습니다만 MBC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나름 여러 가지 취재 활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럼 법원을 통해서 취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네. 영장에 관계된 서류는 또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모르겠어요. 저도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현재 이동재 기자는 구속된 상황이고요. 한동훈 검사는 아직 소환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소환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소환을 했었는데 출석을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마 조만간에 소환을 하지 않을까. 아마 그거는 불가피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일 모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 걸로 보이시세요? 이건 참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무작위로 추출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근데 뭐 검찰 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제시가 되면 네. 저는 뭐 수사와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가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거든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증거가
제출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께서도 좀 구체적인 판단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영장이 발부되면서 판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판사 이렇게 밝히고. 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강요 미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낮다라고 보통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구속 사안이냐 뭐 이렇게 또 네, 뭐 5년 이하의 있어요. 징역인지 막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 검찰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언론도 사람을 어떻게 하면 팬으로서 네.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 그런 큰 권력이기 때문에 이 두 권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일종 유착 관계를 갖고 네. 뭔가의 의도적인 조작 작품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네.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그러니까 다루어야 된다라고 판사는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의 갈등 관계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예요. 그렇긴 네. 하지만은 야당에서는 어제 뭐 조영 대표 원내대표 연설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쯤 되면은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황희석 변호사께서는? 저는 뭐 사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거는 뭐 본인의 판단이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네. 임명직이죠. 예. 선출직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예. 무슨 뜻인지 청취자분들은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